먼저 김재원 최고위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열어주세요. 오늘 이 판도라가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판도라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이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하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이 아직 하마평에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도라에서 대통령께 좀 한번 아부를 잘해서 네. 혹시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네. 박수현 의원님을 위한 판도라 문제. 박수현 의원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네. 예.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땡땡 잘 살기다. 땡땡 잘 살기다. 자, 이 중요한 기회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때 잘 해봐요. 김재원 최고위원 뭐 저랑 친한 친구인데 저 표정을 보면 네. 아주 장난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저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야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네. 그래도 우리 친구의 진심을 믿어보고 네네. 아직 빈자리가 많아요. 두 글자인데 네. 평소에 김재원 최고 같은 뭐 감옥 잘 살기 뭐 이런 감옥은 걸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서 이런 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감옥 갈 일은 없어진 거죠. 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을 좀 잘 살게 해라. 그래서 국민 잘 살기 이렇게 국민 잘 살기. 이렇게 이제 기회를 준 거죠. 네. 예. 물론 땡일 겁니다. 땡이죠. 정답은 최종 목표는 나만 잘 살기죠. 나만 잘 살기. 통쾌한 표정 좀 보세요. 아유. 아니 기회라고 하더니 이게 아니 기회인가? 그러니까 기회를 드렸죠. 네. 근데 이유는 뭘까요? 나만 잘 살기? 지금 보면 그 특검법을 3개나 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모두 교도소로 보낼 국리를 하시고 우리 당을 해산하시고 그래서 유일의 이 정당을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사실은 뭐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법을 만들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판사들이 먼저 전부 엎드리고 어떻게 감히 나라님을 재판을 합니까 이러면서 재판도 안 하게 됐고 오늘 고법 발표 말씀하신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만들었으니 나만 잘 살기죠. 나만 잘 살기다. 헌법도 위반이고 법률도 위반이고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그래도 법을 개정할 거예요. 네. 그래서 배임죄도 없애고 선거법도 바꾸고 왜냐하면 이 외상값은 갚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재판 일자를 밀어놨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5년 가까워지면 결국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또 이제 다시 기다려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다음에 위증죄, 선거법 위반, 거기에다가 대북 송금, 거기에 성남 법카 사용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다 기억이 안 나. 이것도 다 하도 많아서. 예, 하도 많아서. 손을 막 주무르시는데요. 이 양쪽으로 이래.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다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다 개정을 해서 아마 그 5년 동안 이걸 다 없애려고 하고 또 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또 조삼모사로 이렇게 말했어.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1년 거치해서 4명씩 그죠? 네. 4명씩. 그 지금 14명 있거든요, 대법관. 그러면 이제 4명씩 하고 첫 해는 그만두고 둘째 해부터 4명씩 하면 결국 4명, 나머지 4년 동안 한 16명 되잖아요. 네. 그럼 퇴임하면 30명을 채워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아마 이번에도 헌법재판관 후보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법률 대리인 이승엽 변호사. 예, 그 소송을 수행해줬던 변호사 그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4명씩 넣으면요 16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또 연차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다음 정권 끝날 때 돼야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만대까지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대법관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관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자기 그 변호한 분이 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거는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던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자, 요 내용은 저희가 좀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비를 대납한다는 의혹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막무가내로 나만 잘 살기로 가시겠다. 자, 오늘 판도라 이제 나만 잘 살긴 이유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를 맞습니다. 오늘로.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영상을 먼저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좀 어색하죠? 좀 웃으면서 합시다.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엿새 동안 이재명 대통령 뭐 굉장히 지금 바쁜 움직임을 보인 게 저희 영상으로 지금 봤는데 자, 그래서 그런가 혹시 두 분 보셨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로 초췌해지고 있다. 하루 만에 초췌해졌어요.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지고 있다. 그리고 뭐 강유정 대변인은 본인이 SNS에 나 원형 탈모가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이제 같이 이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두 분, 뭐 박수현 의원님은 대변인도 하셨고 소통수석 하셨고, 그다음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정무수석 하셨고. 얼마 못하셨죠. 왜 이렇게 최고위원도 얼마 못하고 정무수석도 얼마 못하고 아니 그게 그래요? 얼마 못한 게 다행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니 그래서 이 뭐 강훈식 비서실장, 그다음 강유정 대변인 이 두 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어떠세요? 청와대 계실 때 어떤 일상이 좀 어떻던가요? 아니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첫 대변인이었는데 지금과 똑같이 인수위가 없는 정부의 출범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국민들께서 보실 때 대변인은 이제 누가 다 기록을 해주고 다 작성을 해주면 폼나게 와서 이것만 읽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작성. 대변인은 정말 수첩을 들고 들어가서 글 다 받아 적어야 되거든요. 뭐 워드를 하거나 이건 또 아닙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 적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우리가 볼펜 글씨를 많이 안 써봤잖아요.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볼펜 글씨 잡고 하루 종일 쓰는데 3일 만에 저는 여기서 피가 나더라고요. 피가 나요, 손에서? 네, 그러니까 물집이 잡혔는데 이제 그렇다고서 대통령의 말씀이나 주요 회의 내용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계속 마파도 썼는데 막 쓰다 보니까 수첩이 볼곡색으로 물이 들은 거예요. 보니까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도 이제 회의는 진행이 되니까 이걸 기록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네. 책임감으로 피가 나도 막 썼죠. 그런데 우리 송주영 앵커께서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셨지만 그때 그 일화가 나중에 알려져 가지고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께서 나중에 혹시 이 책을 한 권 쓰게 되거든 이 책 제목을 미리 정하자. 네. 내가 해준 것이 기자들이 정해준 게 대변인 수첩은 혈서 이렇게 써준 적이 있는데 3일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네. 왜 저렇게 힘드냐면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힘들 겁니다. 책임감이죠. 이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 모든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저 자리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천근 바위를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무게인데 그런 어떤 무게에 짓눌린 그런 힘든 이런 것들에다가 뭐 인수위가 없으니까 하루에 회의가 뭐 여러 개를 대통령이 참석하실 텐데 대변인이나 비서실장 거기에 뭐 다 참석하고 기록하고 네.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변인 때 하루에 저는 몰랐는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제가 하루에 라이브를 7번 했다는 아.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는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하루에 한두 개 브리핑만 해도 기자님들 기사 작성하고 힘들 건데 뭐 그렇죠. 그 정도죠.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워진 나라를 바로 정상화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공직자들도 힘이 들겠지만 저는 우리 국민만큼이야 힘이 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네. 힘을 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제 그 국무회의를 하는 것을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인데 대통령은 바뀌고 이제 회의를 하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어색한 예. 도구라고 해서 보도가 많이 났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색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장관이라는 책임감과 그런 공직 정신으로 일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공직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고 뭐 비록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고 여러 가지 탄핵을 겪으면서 기운도 많이 잃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정말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공직의 봉사의 자세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정무수석 때 어떠셨어요? 생활이? 이게 수석비서관은 수석비서관은 그 대통령의 분신과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각 부처 장관이나 또는 각 부처에서 그 국정이 수행되는데 그것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부 챙기고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을 하다라는 네.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이 정무수석은 조금 달라요. 정무수석은 정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거나 또 국회에서 거론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정무수석의 사안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정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관여를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시끄러우면 그게 결국은 정무수석이 해결해야 되는 일로 가는데요. 정무수석 하다가 보면 제일 많은 게 뭐 단식하는 데도 가서 말려야 그렇죠. 되고 또 제가 정무수석 할 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많은 시위가 있었고 그 사드 배치를 당초에 그 성주읍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이 국방부가 주관해서 할 것 같지만 이게 결국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면 전부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책임감과 함께 네. 그 억누르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근무 시간이야 뭐 보통 한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일상적인 일을 하게 되지만 퇴근 후에도 잠시라도 이 시간을 자유롭게 자유로운 생각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초췌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 그렇게 오래 근무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청와대 일을 하면서 뭐 비서실장 뭐 역대 모 비서실장은 뭐 치아가 많이 뭐 몇 개 뭐 임플란트를 했다 이 얘기도 있고. 그럼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플란트를 제가 기억에 뭐 12개인가 네. 뭐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도 때. 하셨어요. 예. 하셨고 그럼 원래 치아가 나쁘신 분이니까. 아니 요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그러세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기자회견할 때, 자 용산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인수인계가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조금 지적을 한 건데, 뭐 아까 박수현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도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으로 이제 인수위 없이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당시는 어땠나요? 딱 그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뭐 이 정도로 뭐 아무것도 없고 이랬나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그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를 인수인계할 때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정말 철저하게 잘해라. 그래서 좀 인수인계 와서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전화도 하고 했는데 안 와요. 네. 그래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민소통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방송이라 짧게 짧게 네. 할게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상 위에 한 권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놓고 왔던 이런 기억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들어간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가보니까 네. 그냥 가자마자 첫날 걸레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네. 그 물티슈 그거 네. 해가지고 대변인 책상을 한참을 닦았던 기억이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아니,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인수인계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건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게 무슨 탄핵을 당한 정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직으로 있을 동안에 모든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전부 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기록물에 속하지 않은 사안들은 전부 소각하거나 네. 파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들도 전부 디가우징을 해서 기록을 지우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맞는데 네. 뭐 옛날에 보면 정무수석실에서 캐비넷 문건이 발견이 됐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남겨둔 원래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먼지 한 털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럼 뭐 매뉴얼이라든가 네. 당장에 그 국정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은 오히려 남겨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데 지금 현재의 법제도는 남겨놓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법 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파견 나온 우리 말로 이제 늘공이라고 하는 직업 공무원들이죠. 이제 그분들은 방마다 한두 명 정도씩 남아서 그런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 말씀대로 그런 서류 정리할 건 해야죠. 그러면서도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서 놓게 돼 있어요. 그게 관례입니다. 예, 근데 그런데 그게 없었다. 없었고요. 네. 더구나 공무원들까지도 전부 다 원대 복귀를 시켜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무덤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근데 무덤에는 무덤 주인이라도 묻혀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는 빈 무덤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하니 좀 황당하고 강희정 네. 대변인 말에 의하면 대통령과 하는 회의를 티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티가 없다. 티도 하나. 물 생수 먹을 때도 없었더라.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한 언론 보도에도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이 뭐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아마 그것은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하셨지만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올 때 그 캐비넷 문건 같은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정리를 안 낸 그런 어떤 경험들, 사법 처리됐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해도 너무하게 정리했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자,